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설 연휴 1일 최다 관객 수를 기록했고 올해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왕과 사는 남자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관객들이 찾는 뭐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왕가 사는 남자가 사극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관객들이 이제 그 명절 연휴 때 사극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익숙한 사극 형식인데다가 예. 장항준 감독의 영화인데 장항준 감독이 웃기는 분이거든요. 예. 예능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웃길 뿐만 아니라 영화도 웃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믹한 사극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많이 찾는 건데 와중에 또 우리나라 관객들이 좋아하는 게 웃기면서 울리는 거거든요. 웃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이 영화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유해진 씨가 막 웃음도 주고 뭐 박지훈 씨의 눈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식의 관객 평이 그 직접적인 입소문이 굉장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흥행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처음에 닷새 만에 100만 돌파했고 예. 그 다음에 흥행 속도가 좀 이제 늦어지면서 15일에 200만 돌파를 했는데 200만 돌파하고 나서 이틀 만에 지금 300만 돌파를 한 거예요. 지금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흥행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는 또 더 큰 성적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흥행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에 출연한 엄흥도 역할을 맡은 유해진 배우와 장항준 감독의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에서 주듯이 알 수 있듯이 그 단종이 유배를 와갖고 같이 사는 남자, 그러니까 왕하고 그 남자 모시는 남자하고의 얘기거든요. 역사책에서 그려지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넣어서 얘기를 풀어갔다라는 게 좀 재밌었고요. 왕위를 빼앗긴 이후의 단종의 얘기는 없어요. 단종이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왕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면 했던 그 지키려는 사람들의 어떤 소중한 충절, 마음, 우정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인터뷰에서 봤던 것처럼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또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단종의 유배 시절과 이 비극적인 죽음을 다룬 영화인 만큼 이 또 비판 댓글이나 뭐 별점 테러에도 시달리는 곳이 있다고요? 지도 앱에 이제 특정 장소가 있잖아요. 예. 그 장소에 대해서 별점을 매기고 댓글을 달고 이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테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종이 수양대군 숙부한테 이제 해를 당했잖아요. 그 수양대군이 나중에 세조가 됐는데 세조가 묻힌 곳이 남양주시의 광릉이거든요. 광릉에 대해서 지도 앱에서 별점 테러가 나타나고 악플이 달린다는 겁니다. 뭐 별점 0점이 생긴다면 0점을 주고 싶다. 어린 조카를 꼭 그렇게 죽였어야 마음이 후련했냐?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후련했냐? 이거는 이제 영화 해바라기 말투를 패러디한 건데 네. 이런 식의 이제 악플이 막 달리면서 별점이 굉장히 낮아지고 예. 반면에 단종이 묻힌 장릉에는 뭐 단종 오빠 지켜 막 이런 식으로 좋은 댓글이 달리면서 거긴 또 이제 별점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부각되면 선조가 묻힌 그 목릉에 또 악플이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놀이 문화의 하나가 된 것도 같은데 지금 이 영화의 이제 흥행을 두고 장항준 감독이 스스로를 거장 직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장이 되려면 아무래도 좀 천만 관객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거장하고 흥행 성적은 상관이 없는데 예. 더군다나 이제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은 너무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전이라면 1,000만 영화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지만 예. 요즘은 거의 한국 영화 1,000만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기 기준점을 팍 낮춰야 된다고 보고 요즘 상황에서는 예. 500만으로 낮춰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 흥행이 지금 500만 돌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항준 감독이 이제 곧 500만 감독이 되면서 이 정도 되면 사실상 1,000만 감독이라고 불러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흥행 열기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유승환 감독이 만든 휴민트 영화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제작비가 2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약 400만 명이 넘어야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인데 뭐 어떻게 좀 손익분기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불기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 한국 영화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시장이 더 얼어붙은 상황인데 그럴 때 이 영화가 지금 230억 이상 들어간 대작인데 이런 대작이 잘못되면 한국 영화계 전체의 여파가 미치게 되거든요. 예. 다른 영화가 제작에도 소극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잘 돼야 거기에 탄력받아서 다른 영화 기획도 또 탁탁탁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예. 상당한 기대작입니다. 예. 이게 2013년 그 베를린이라고 하는 액션 영화 히트작이 있었는데 그거랑 세계관이 이어지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 아닌데 예. 세계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벌어진 남북 정보 요원들 간의 첩보전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 정보 요원들의 첩보 액션. 여기서 이제 조인성 씨가 또 다시 그 지난번에 무빙 드라마에 이어서 첩보 액션을 선보이게 되고 또 액션에 일가견이 있는 유승환 감독 작품이기 때문에 예. 상당한 기대를 모은 작품이어서 이런 작품이 잘 돼야 다른 한국 영화도 탄력받아서 더 잘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극장가의 활력이 좀 되살아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죠. 올림픽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화제성이 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예, 제가 태어나서 본 올림픽 중에서 제일 조용한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최가원 선수 정도 되면 다른 때 같았으면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예. 국민 영웅 됐을 텐데 지금 뭐 그 중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에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원래 하향세였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동계올림픽은 또 하계올림픽보다 원래도 관심도가 좀 줄어든 경향이 있고 시차도 좀 많이 좀 불리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중계마저 특정 채널의 독점 중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상파 채널에서 막 중계를 해야 국민들 사이에서 붐이 일어나고 야, 무슨 큰일이 벌어졌나 보다 이러면서 관심도가 올라가는 건데 모든 지상파 채널에서 중계가 안 나오니까 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뭐 별일이 아닌 건가 해서 지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최가원 선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최가원 선수의 그 올림픽 그 금메달 순간을 저희가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2032년까지 JTBC가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계속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2032년 정도까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까지 JTBC가 독점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이제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그 중계권을 지상파에 재판매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 지상파가 못 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상파 얘기는 우리는 돈이 없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경영이 힘든데 손해를 볼 판이다. 이거 중계권 샀다가는 이런 상황인데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올림픽 중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는 어떤 식으로든 뭐 정치인들이 나서 중재를 하던 뭐 정부가 나서던 해서 중계권이 좀 재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싶긴 한데 예. 문제는 재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JTBC가 애초에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그 비싼 가격을 어떻게 맞춰주고 다른 방송사가 다시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32년까지는 당분간 이 부분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것 같고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사는 특정 방송사가 큰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독점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 여러 방송사가 좀 풀을 형성해서 외국하고 협상할 때 낮은 가격으로 중계권을 따와서 국민들이 보편적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관행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그렇습니다. 시급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충주시의 유튜버로 활동했던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던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가 76만 명까지 떨어졌는데 이 한 사람의 이 빠지는 게 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으로 한 사람 지금 담당관 사라진다고 구독자 100만 명이 순식간에 76만 명까지 떨어졌다는 예. 거예요. 거의 보기 드문 현상인데 그럴 정도로 김선태 주무관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국무위원, 광역지자체장
이외에는 제일 유명한 공무원일 것 같은데 거의 개인 스타급 예. 연예인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고 구독한 분들이 많았다가 이분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 좀 구독 해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분이 혹시 이제 그 시청에서 조금 뭐 안 좋은 대우를 받았던 거 아니냐,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구독 해지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예. 이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예. 그러한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 그런 뭐 배경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을 한 후에 여러 지금 루머가 있는 상황이고 뭐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이 뭐 블라인드 직장인들이 모이는 그 블라인드 앱이라는 곳에서 뭐 김선태 주무관이 뭐 일찌감치 너무 빨리 승진을 해서 유급 팀장 굉장히 빨리 받았고 계속 유튜브만 그 업무만 담당하면서 순환 근무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내부에서 뭐 튀어나온 못이 정 맞는다고 좀 이렇게 뭐 차별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왕따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충주시청 공무원들만 비판하는 여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관계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선태 주무관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동료들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예. 나는 왕따 당한 적 없고 그냥 그만둔 것은 나의 새로운 도전, 개인적인 나의 어떤 목표 때문에 그만둔 것이니까 좀 이게 섣부른 추측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너무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비난은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탄소년단 그리고 하이브 이야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BTS가 다음 달 전역 후 완전체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정규 5집 앨범이 나오는데 주제를 아리랑으로 잡았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이제 3년 9개월 만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정규 앨범 제목을 아리랑으로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한국적인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게 된 거고,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우리들의 뿌리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중시하는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예. 또 이제 올라가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중심주의에 맞서서 다양성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K-팝 팬들이 더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아리랑을 내세운다고 했을 때 K-팝 팬들이 굉장히 또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이 그 컴백을 알리는 공연도 광화문 광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광화문 광장이 바로 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예. 거기에서 더 이제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K-팝과 대한민국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광화문 광장도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막 그 디지털 전광판 같은 거 굉장히 크게 달았거든요. 그 모습이 이번에 방탄소년단 공연과 함께 세계로 송출되면서 광화문 광장이 정말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흥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공연장 주변에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투어플레이션 기미도 보인다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공연만 하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주변 물가, 특히 숙박시설부터 시작해서 일제히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공연당 주변의 숙박비가 보통 한 4배에서 7.5배까지 뛴다라고 하는데, 광화문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호텔 객실은 그 제일 비싼 게 1박에 500만 원짜리까지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 팔렸다는 거예요. 예. 대체로 광화문 주변의 숙소가 지금 뭐 20만 원짜리가 80만 원짜리 올라간 시기라고 하고, 부산에서도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부산은 또 30만 원 숙박비가 180만 원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뭐 엄청난 영향력이다. 근데 다만 이렇게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면 이제 팬들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한 피해와 불편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이제 장사 속은 조금 삼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255억 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 판단이 이제 일관되게 나온 건데 예. 지난번 뉴진스 재판 때는 그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개혁을 지켜라. 뉴진스가 계약 깨려고 하니까 네. 지켜라라고 판단이 나온 거고, 이번에도 그 하이브하고 민진 씨 간의
주주 간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 계약이 결과적으로 250억을 주는 내용이라고 됐다는 건데 그 계약 지켜라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계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번에 그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이른바 뉴진스 멤버 그 빼내기에 대해서 뭐 이 전속개혁 해지 뒤에 데리고 나가기를 검토했고 하지만 위약금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다. 또 그 어도 독립 방안을 모색을 한 건 맞는데 이게 하이브의 동의 있어야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실행이 못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 음반 밀어내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계약을 깰 만한 중대한 잘못이 없으니까 원래 계약대로 돈을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데려온 거잖아요. 예. 우리 회사를 위해서 경영을 해달라고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계열사 사장을 시키면서 월급을 주고 엄청난 성과급도 약속하고 이렇게 한 건데 갑자기 내가 데려온 그 사장이 내가 주는 월급 받으면서 그 어떻게 여기를 나한테서 빠져나와서 독립을 할 것인가 이거를 모의하고 이 멤버를 빼내 말어 이런 걸 막 모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원래 고용주 입장,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인데 그거를 다 알고도 지금 돈을 거액을 줘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계약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고 1심은 그렇게 나왔는데 하이브가 지금 항소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뉴진스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멤버의 변화도 생겼고 앞으로 또 행보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안개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진스 멤버들은 빨리 활동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어도하고 하이브도 빨리 활동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뉴진스가 빨리 활동해야 어도하고 하이브가 돈을 버니까. 어도는 뉴진스 활동 안 하면 돈 나올 데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빨리 활동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진스 멤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씨가 지금 일단 그 소송에 휘말렸고 이제 빠져나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 민지 씨도 논의 중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될지가 불투명한 데다가 또 민희진 전 대표가 그 최근에 템퍼링 논란 그게 사실은 뉴진스 멤버의 가족이 연루된 사기극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이게 분쟁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뉴진스 멤버 가족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뉴진스가 과연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상황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뉴진스의 활동 시기가 어떻게 될지 매우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